제가 들려드릴 42번째 소설은 무라카미 하루키의 상실의 시대입니다. 상실의 시대는 문학사상사에서 출판할 때 붙인 제목이고요. 원제목은 노르웨이의 숲입니다. 요즘 미음사에서는 노르웨이 숲으로 출간되고 있습니다. 무라카미 하루키는 일본에서 인기와 명예를 다 갖고 있는 작가예요. 아사히 신문에서 20세기를 마감하는 밀레니엄 기념으로 지난 1000년 동안 일본에서 가장 탁월했던 문학인을 조사한 적이 있었어요. 무라카미 하루키가 12위를 했습니다. 그보다 앞 순위에 있는 작가들은 다수가 300년 전, 100년 전 작가들도 있는 걸 볼 때 12위 또 현존하는 작가라는 걸 감안하면 그가 얼마나 대단한 작가로 인정받는지 알 수 있습니다. 그때 1위는 나스메 소세키였습니다. 상실의 시대는 세계적인 스테디셀러예요. 사람을 잃은 상실감을 이렇게 잘 다룬 소설도 드물다는 생각을 하게 합니다. 원제목 노르웨이 숲에 대해서 소설 내용과 연관이 없다는 말이 많았어요. 노르웨이 숲은 비틀즈 노래 제목이고요. 무라카미 하루키도 왜 이 제목을 썼는지에 대해서 설명을 정확하게 하지는 않았습니다. 다만 숲이라는 단어를 쓰고 싶었다고 했어요. 슬픔이 매개체, 상실의 기억을 떠올리는 계기, 이 정도로 생각해도 무리 없을 것 같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문학 사상사에서 붙인 상실의 시대가 아주 좋습니다. 소설의 시간적 배경인 1960년대 말은 일본이 2차 대전에 패하고 경제발전에 매진하던 시기였어요. 그 시대를 살았던 젊은이들이 정신적 허무함을 그대로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야기 시작하겠습니다. 고베에 살고 있는 고등학교 2학년 와타나베는 회사원 아버지를 두었고 독서를 좋아하고 음악 듣는 걸 좋아하는 스스로를 평범한 사람이라고 생각했어요. 사람을 사귀는 것에 적극적이지 않은 그에게는 단 한 명의 친구가 있는데 이름은 기즈키예요. 기즈키에게도 와타나베는 유일한 친구였습니다. 기즈키는 유능한 치과의사 아버지를 두었고 머리가 명석하고 대화를 이끌어가는 능력이 있었지만 사교적인 편은 아니었고 오히려 냉소적인 경향이 있었어요. 두 사람은 마음이 잘 맞는 사이좋은 친구였습니다. 기즈키에게는 오래된 애인이 있는데 그녀의 이름은 나오코예요. 두 사람은 거의 세상에 나올 때부터 소꿉친구로 거리가 200m도 채 안 되는 가까운 이웃에 살고 있었어요. 기즈키가 나오코와 데이트를 할 때 와타나베도 함께 있는 적이 많았습니다. 가끔은 나오코가 다른 여자애를 데리고 나와서 넷이 더블 데이트를 한 적도 있었지만 와타나베는 그 여자애들을 이해하지 못해서 결국은 셋이만 자주 어울렸어요. 셋이 모이면 재밌었지만 기즈키가 화장실이라도 가느라 잠시 자리를 비우면 와타나베와 나오코는 별로 할 얘기가 없어서 불편했고 기즈키가 오면 다시 재미있어졌습니다. 그날의 5월은 기분 좋은 오후였어요. 기즈키가 수업을 빼먹고 당구를 치러 가자고 했습니다. 둘은 당구장에서 게임을 했어요. 그날따라 평소 기즈키답지 않게 농담은 한마디도 하지 않았어요. 그리고 그날 밤 기즈키는 자기 집 차고 안에서 차의 배기 파이프에 고무호스를 연결해 놓고 엔진을 걸어놓은 채 자살했습니다. 유서도 없었고 짐작되는 자살 동기도 없었어요. 와타나베는 기즈키와 마지막으로 만난 사람이었으므로 경찰서에 불려가 조사를 받았습니다. 신문에 조그맣게 기사가 났고 학교 교실의 기즈키 책상에는 얼마 동안 흰 꽃이 놓여져 있었습니다. 기즈키가 죽고 나서 졸업하기까지 10개월 동안 와타나베는 자신을 둘러싸고 있는 세계 속에서 자신의 위치를 분명하게 정리할 수가 없었어요. 녹색의 당구대, 차고 속의 차, 책상 위의 흰 꽃, 화장터의 높은 굴뚝에서 피어오르던 연기와 경찰서 조사실에 놓여있던 펑퍼짐한 문진 같은 모든 것들을 깨끗이 잊어버리면 잘 될 것만 같았어요. 하지만 잊어버리려 해도 뿌연 공기덩어리 같은 게 남아있었고 시간이 흐를수록 그 덩어리는 뚜렷한 형상을 갖추기 시작했습니다. 그동안 와타나베에게 죽음이란 건 삶으로부터 완전히 분리된 독립적인 존재였으나 기즈키가 죽은 밤을 경계선으로 해서 죽음은 자신의 존재 속에 본질적으로 내재되어 있음이 확실했어요.
17살이 5월 어느 날 밤에 기즈키를 잡아간 죽음은 그때부터 자신도 잡아갔다고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와타나베는 도쿄의 사립대학에 지원했고 특별한 기쁨도 없이 합격하고 입학했어요. 어서 고베를 떠나 아무도 아는 사람이 없는 곳에서 새로운 생활을 시작하고 싶었습니다. 도쿄의 학생 기숙사는 전방 좋은 언덕 위에 자리 잡고 있었어요. 방은 2인 1실이었고 대부분의 방들은 거의 쓰레기통처럼 지저분했지만 와타나베의 방은 먼지 하나 없이 청결했습니다. 그건 돌격대라는 별명을 갖고 있는 룸메이트 덕분이었어요. 돌격대는 병적일 정도로 깨끗해서 혼자 도맡아 청소를 했습니다. 돌격대는 도쿄의 어느 국립대학에서 지리학을 전공하고 있었는데 대학을 졸업한 후 국토지리원에 들어가 지도를 만드는 게 목표였습니다. 이렇게 인생의 목적을 갖고 있는 사람이 있다는 게 와타나베에게는 감탄스러웠어요. 나오코를 다시 만난 건 5월, 그러니까 거의 1년 만에 만나게 되었습니다. 중앙선 전철 안에서 그들은 우연히 만났어요. 그녀는 형편없이 야유어 있었고 도쿄에 있는 여자대학을 다니고 있었습니다. 이후 두 사람은 가끔 만나면서 서로에게 익숙해져 갔어요. 그들은 도쿄 거리를 정처 없이 마냥 걸었으며 그렇게 걷는 게 둘 다 좋았어요. 마치 영혼을 치유하기 위한 종교의식처럼 한눈 팔지 않고 걸었으며 비가 오면 우산을 쓰고라도 걸었어요. 기즈키에 대해서는 둘 다 화제에 올리지 않았고 와타나베의 룸메이트인 돌격대 이야기를 하면 나오코는 재미있어 했습니다. 그렇게 그 해가 갔고 한 살씩 더 먹었으며 일요일마다 데이트를 했어요. 와타나베는 자신이 지금 무엇을 하고 있는지 이제부터 무엇을 하려 하는지 전혀 알 수 없었습니다. 같은 과 애들 중에서 단 한 명의 친구도 만들지 않았고 기숙사에서의 대화나 만남은 그저 의례적인 수준이었어요. 와타나베가 늘 책만 읽고 있었으므로 다들 그가 작가가 되려는 줄 알고 있었는데 와타나베는 그럴 생각이 없었고 그 무엇도 되고 싶지 않았습니다. 그러던 중 기숙사에서 선배 나가사와와 친해집니다. 그건 소설 위대한 개츠비 때문이었어요. 와타나베는 개츠비를 좋아해서 가끔 다시 보곤 했는데 주변에는 그 책을 읽은 사람이 없었어요. 어느 날 그걸 읽고 있는데 독서광인 나가사와가 다가왔고 개츠비를 3번 읽은 사람이면 자기와 친구가 될 수 있다면서 둘은 가까워졌습니다. 나가사와 선배는 도쿄대학 법학부 학생으로 와타나베보다 2학년 위였어요. 그의 아버지는 나고야에서 큰 병원을 경영하고 있었고 그의 형은 도쿄대학 의학부에 다니고 있었습니다. 머리도 좋았고 용돈도 풍부했고 체격도 좋았으며 용감하고 거침없고 강인한 정신력을 갖고 있었어요. 누구나 나가사와를 좋아했고 그가 뭔가를 요구하면 요구받은 사람은 거절하지 않을 수 없을 만큼 그에게는 힘이 있었습니다. 그는 졸업하면 시험을 쳐서 외무성에 들어가 외교관이 되는 게 꿈이었어요. 이런 눈부신 선배와 이렇다 할 특징이 없는 와타나베가 개인적인 친구로 선택된 것에 대해 모두들 놀라워했습니다. 그러나 나가사와는 와타나베가 자신에 대해 경의와 복종과 감탄을 하지 않았기 때문에 좋아하게 된 거였어요. 나가사와는 성격 중에 극단적인 부분이 있었어요. 어떤 땐 감동할 정도로 친절했지만 지나치게 심술궂은 면이 있었고 놀랄 만큼 고귀한 정신을 갖고 있으면서도 속물이었어요. 거침없이 앞으로 나가면서도 그의 내면은 고독하게 음울한 진흙 구덩이 속에서 몸부림치고 있었습니다. 그는 그 나름의 지옥을 안고 살았던 거였어요. 그 이율 배반성을 와타나베만 알아차릴 수 있었습니다. 와타나베는 나가사와 선배의 정직함을 좋아했어요. 절대로 거짓말을 하지 않았고 자신이 잘못이나 결점은 금방 인정했으며 자신에게 이롭지 않은 것도 숨기지 않았습니다. 그러면서도 와타나베에게는 언제나 친절했고 잘 보살펴 주었어요. 나가사와를 따라 시내에 나가서 여자들과 헌팅을 했고 호텔에 함께 드나드는 일도 몇 번 있었는데 그런 일시적인 관계가 와타나베에게는 늘 개운치 않고 허무했습니다. 특히 아침에 여자들과 헤어질 시간에 그녀들이 모습과 말투는 싫었어요. 그런 걸 나가사와에게 이야기하자 그런 허무함을 느끼는 건 정상이며 결국 자기 혐오만 남는 거라고 말해주었어요.
나가사와에게는 하스미라는 여자친구가 있었습니다. 그녀는 갑부의 딸들이 많은 여자대학에 다니고 있었어요. 조용하고 이지적이며 고상한 옷을 입을 줄 아는 여자였습니다. 그녀는 나가사와가 늘 다른 여자와 어울린다는 걸 알면서도 불평하지 않았는데 나가사와를 사랑하고 있었지만 그에게 아무것도 강요하지는 않았어요. 나가사와는 그녀가 자신에게는 분에 넘치는 여자라고 말하곤 했습니다. 와타나베는 신주쿠의 작은 레코드 가게에서 아르바이트를 했어요. 시간 조절이 가능했고 가끔 레코드를 싸게 살 수 있다는 점이 좋았습니다. 1969년이 되었고 나오코의 생일에 와타나베는 그녀의 자취집에 초대받았고 그날 밤 둘은 같이 보냈습니다. 그런데 그날 이후 나오코와 연락이 잘 되질 않았어요. 편지를 보냈지만 답장이 오지 않았고 와타나베는 몸속의 무언가가 떨어져 나간 채 그 자리를 메워줄 거라고는 아무것도 없는 듯 공허하게 느껴졌습니다. 5월 말부터 대학은 대학교의 주도권 변경을 요구하는 집회를 했고 여러 대학이 같이 동맹 휴업에 들어갔어요. 와타나베는 이 모든 것에 관심이 없었고 어떻게 되든 상관없었습니다. 대학이 봉쇄되고 강의가 중단되었으므로 레코드 가게 외에 화물센터에서도 아르바이트를 했어요. 일이 없는 밤에는 방에서 위스키를 마시며 책을 읽었습니다. 6월에 나오코에게 자기가 상처를 입혔는지 그것만이라도 알고 싶다는 내용의 편지를 붙였어요. 7월에 나오코로부터 답장이 왔습니다. 그녀는 대학을 휴학했고 앞으로 다시 대학에 돌아가는 일은 없을 것이라고 했어요. 그동안 고베의 집으로 와서 병원에 다녔으며 의사의 권유로 교토의 산속에 있는 요양소에 들어갈 계획이라고 했습니다. 지금 이 자신에게 절실히 필요한 건 바깥 세계와 차단된 조용한 곳이라고 했어요. 그리고 지난 1년 동안 곁에 있어줘서 감사하다는 말도 덧붙여 있었습니다. 9월이 되자 대학기구 해체를 위해 농성 중이던 학생들이 체포되고 결국 동맹 휴학이 좌절되었어요. 와타나베는 관심도 없고 특별한 감회도 없었습니다. 그는 대학 교육이란 게 무의미하다는 결론을 내리고 있었어요. 그렇다고 해서 학교를 그만두고 사회에 나가 뭔가 특별히 하고 싶은 것도 없었습니다. 그냥 매일 강의에 출석했고 빈 시간에는 도서관에서 책을 읽었어요. 나오코가 사라지고 나서는 무슨 일을 해도 시시하게만 여겨졌습니다. 9월 둘째 주가 지나도록 룸메이트인 돌격대는 돌아오지 않았는데 그처럼 성실한 학생이 강인을 빼먹는다는 건 있을 수 없는 일이었어요. 그가 없는 방을 와타나베는 매일 청소하고 환기시켰는데 그건 지난 1년간 돌격대와 같이 방을 쓰면서 청결한 환경이 습관의 일부가 되어 있었기 때문이었어요. 어느 날 돌격대의 침이 방에서 빠졌고 기숙사 사감에게 이유를 물었지만 말해주지 않았습니다. 이번 학기는 이미 신청이 지나 방을 혼자 쓰게 되었습니다. 와타나베는 밤이면 혼자 술을 마시면서 음악을 들었는데 이따금 돌격대의 생각이 나기도 했지만 혼자서 지내니 마음이 편했어요. 그 즈음 한 여학생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녀의 이름은 미도리예요. 연극사 시간에 에우리피데스를 같이 들었고 미도리가 먼저 다가와서 험프리 보가트처럼 냉소적이고 터프해 보인다는 말을 했습니다. 그녀는 밝고 환했고 생기 있어 보였어요. 그들은 가끔씩마다 밥을 먹거나 여기저기를 다녔습니다. 미도리는 자신이 고등학교 시절 이야기를 했어요. 그녀가 나온 학교는 좋은 집안에 성적도 좋은 여자애들이 주로 다니고 있었다고 했습니다. 그녀의 집은 동네에서 서점을 운영했고 그 형편에 맞게 그저 보통의 공립학교에 들어가 즐겁고 마음 편하게 학교를 다니고 싶었어요. 하지만 부모님의 허용 때문에 가게 된 거라고 했습니다. 반 친구들과 비싼 가게에 들어가면 돈이 모자르지 않을까 걱정해야 됐는데 그건 어두운 인생이고 그런 인생은 선택하지 말았어야 한다고 했어요. 미도리는 대학에 와 보통 사람들 속에서 살게 된 게 마음 놓인다고 했습니다. 그녀는 요리를 잘했어요. 어릴 때부터 어머니는 집안일 하는 걸 싫어했어요. 서점을 하다 보니 요리를 직접 하지 않고 배달이나 파는 걸 사다 먹었고 미도리는 그런 게 싫었습니다. 식사만은 제대로 된 걸 만들겠다는 생각으로 중학교 3학년 때 요리책을 보고 만들기 시작했어요. 집에는 제대로 된 주방 도구가 없었기 때문에 용돈을 모아 하나하나 장만하면서 요리를 했습니다.
친구들은 용돈으로 치장할 것을 샀지만 미도리는 용돈으로 남비, 식칼 같은 걸 사는 특이한 소녀였어요. 고등학교 1학년 때는 계란말이 펜을 사기 위해 새 브래지어 살 돈으로 펜을 산 적도 있었습니다. 브래지어 하나로 몇 달을 버텼는데 밤에 빨아다가 아침에 마르지 않은 축축한 걸 입은 적도 있었어요. 어머니가 병으로 2년 전에 세상을 떠났고 그녀는 집안이 살림살이를 장만하는데 상당한 권한이 생겨서 많은 주방기구를 장만할 수 있었습니다. 와타나베는 미도리 초대로 서점에 딸린 집으로 가서 그녀의 요리를 먹었는데 훌륭한 솜씨였어요. 그녀는 다른 사람의 시선을 개의치 않았으며 하고 싶은 머리를 하고 입고 싶은 옷을 입었고 좋아하는 걸 위해 다른 걸 버릴 줄도 알았습니다. 그녀는 피가 통하는 생기 넘치는 사람이었어요. 와타나베는 자신이 미도리에게 갖고 있는 감정이 무언지 생각할 필요성을 느끼지 않으면서 그녀를 만나는 게 습관이 되어갔습니다. 미도리의 아버지는 우루과이에 갔다고 했어요. 거기에 농장을 하는 지인이 있는데 거길 가면 어떻게든 될 거라면서 말리는 딸들을 두고 가버렸다는 거였습니다. 아버지는 매정한 성격이 있었는데 어머니가 죽자 딸들에게 너희 어머니를 잃는 것보다는 너희들 자매를 잃는 편이 훨씬 나았겠다고 말했어요. 어머니를 잃은 슬픔이 크기도 했겠지만 친딸들에게 그렇게 말하는 아버지를 이해하는 게 쉽지 않았어요. 그래도 딸들은 너희들이 대신 죽었더라면 좋았겠다고 할 만큼 아내를 사랑하는 건 멋진 일이라고 생각했습니다. 미도리는 확실하게 보이는 걸 믿는 편이었어요. 대학생이 되어 포크송 클럽이나 정치 집회에 나갔을 때 누구 하나 설명해주지 않으면서도 알지 못하는 걸 비난했어요. 정치 집회에서 여학생들에게 밤참용 주먹밥을 만들어 오라고 하는 성차별에는 기가 막혔습니다. 게다가 먹으면서도 누구 건 속에 연어나 명란젓이 들어있는데 미도리 건 매실장아찌밖에 들어있지 않다고 투정했어요. 혁명 운운하며 떠들고 있으면서 인도의 굶주린 어린애들도 있는데 주먹밥 따위를 가지고 말이 많은 걸 그녀는 봐줄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그런 모임들은 다 그만두었어요. 그녀는 이제 혁명 따위는 믿지 않았으며 대학에 다니면서 그런 걸 한다는 이들은 자신이 뭔가를 모른다는 걸 남들이 알아챌까 봐 두려워하는 사람들 뿐이라고 생각했습니다. 나오코에게서 편지가 왔어요. 나오코는 현재 아미료 요양원에 와 있으며 사정이 허락될 때 와달라는 말이 편지 끝에 써 있었어요. 와타나베는 그녀를 만나러 떠났습니다. 그곳은 교토에서 기차를 내려 버스를 타고 가다 걸어가야 하는 깊은 산속에 있었어요. 요양원에서 만난 나오코는 편해 보였습니다. 그녀와 한 숙소를 쓰고 있는 30대 후반의 여자 레이코도 만났어요. 레이코는 신경쇠약과 우울증으로 이곳에 온 지 7년 되었고 병이 거의 나아가고 있었지만 사회와 오랫동안 떨어져 있었으므로 이제 나간다면 어떻게 살아야 할지 알 수 없어 머물고 있었어요. 이곳에서 환자들에게 음악을 가르치고 야채를 재배하며 시간을 보내고 있었습니다. 그녀는 피아노를 전공했고 기타를 잘 쳤어요. 밤이면 기타로 여러 곡들을 연주했고 나오코가 가장 좋아하는 노르웨이의 숲을 연주해주곤 했습니다. 그녀에게서 나오코의 이야기를 조금 들었는데 나오코의 정신적인 병은 기즈키가 죽은 시점부터 시작되었다고 했어요. 나오코는 조금 변해 있었습니다. 지난날 나오코의 아름다운 그늘에 보였다 사라졌다 하던 날카로움이 사라진 대신 부드럽고 차분한 아름다움이 깃들어 있었어요. 와타나베는 불과 6개월 사이에 한 여성이 이렇게도 많이 변할 수 있다는 사실에 놀라웠습니다. 그녀는 이제 기즈키에 관한 이야기를 했어요. 어려서부터 기즈키와 늘 함께였고 그로 인해 성장기에서 겪는 성의 중압감 같은 고통을 거의 모르고 지냈다고 했어요. 성에 대해 서로에게 열려 있었고 각자의 자아까지 나누어 가지거나 흡수하는 게 가능할 만큼 서로에게 깊이 속해 있었습니다. 그들은 헤어질 수 없는 관계였고 만일 기즈키가 살아있었다면 계속 사랑하다가 조금씩 함께 불행해져 갔을 거라고 했습니다. 지금 자신의 병이 성장의 고통 같은 과정을 치러야 할 때 그 대가를 지불하지 않은 바람에 고지서가 날라온 거라고 생각하고 있었어요. 그들의 사랑은 무인도에서 자란 헐벗은 아이 같았으며 언제까지 그렇게 살 수 없었던 차에 나타난 와타나베는 그들을 바깥 세상과 이어주는 고리 같은 의미였다고 고백했습니다.
와타나베는 그곳에서 며칠을 묵었어요. 그리고 나오코에게 그녀의 언니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나오코의 언니는 수제였고 집안의 기대를 한 몸에 받고 있었어요. 동생 나오코를 사랑하고 챙겨주었어요. 그러나 어느 날 언니는 아무런 예고도 없이 자기 방에서 목을 매 자살을 했고 그걸 발견한 사람이 나오코였어요. 언니의 죽음 이후 한동안 말을 할 수 없는 상태로 누워 지냈고 정신이 돌아오기까지 힘든 시간을 보냈습니다. 자신은 불완전한 사람이며 영원히 회복되지 않을지도 모른다고 했어요. 와타나베의 인생을 방해하고 싶지 않지만 가끔 만나러 와주고 언제까지나 자신을 기억해달라고 했어요. 그녀는 자신을 기억해달라는 말을 여러 번 했습니다. 와타나베는 요양원에서 돌아와 다시 일상의 시간 속에 들어가고 미도리를 가끔 만났어요. 그녀와 술을 마시고 길을 걸으며 윈도우 쇼핑을 하는 동안 부자연스럽던 거리 풍경이 자연스럽게 느껴지고 있었습니다. 미도리 덕분에 이 세계에 약간 정이 드는 것도 같았어요. 어느 날 그녀는 와타나베를 아버지가 입원해 있는 병원에 데려갔는데 아버지가 우루과이에 갔다는 건 거짓말이었다고 했습니다. 그 말을 할 때 그녀는 아무렇지도 않아 보였어요. 아버지는 뇌종양을 앓고 있는데 2년 전 어머니를 죽게 한 병도 그거라고 했습니다. 아버지는 별로 가망이 없다고 했어요. 아버지는 이따금 심한 소리를 해서 화나기도 했지만 근본은 정직하고 어머니를 진정으로 사랑했고 장사에는 서툴렀지만 야가 빠진 사람들보다는 훨씬 나은 분이었다고 했습니다. 그녀의 아버지는 와타나베와 만난 것을 괜찮게 생각하는 것 같았어요. 와타나베가 권하는 먹는 것들을 평소와 다르게 잘 받아먹었고 와타나베는 헤어지면서 일요일에 다시 오겠다고 약속을 했습니다. 그러나 미도리 아버지는 금요일에 세상을 떠났고 미도리는 장례식에 오지 말라고 했어요. 그런 데서 그를 만나는 게 싫었고 언니와 자신은 장례식에 익숙하다고 했습니다. 일요일이 되었을 때 미도리의 부친을 생각하니 처량한 기분이 들었습니다. 신주쿠로 나가 거리를 거닐었고 서점에 들어가 책을 샀으며 찻집에 들어가 그 책을 읽었습니다. 이렇게 조용하고 평화롭고 고독한 일요일을 앞으로 몇십 번, 몇백 번 겪게 될 것인가에 대해서 생각을 했습니다. 나가사와 선배가 외무성 시험에 합격했어요. 그는 1년 동안 국내 연수를 마친 후에 외국 근무를 하게 될 거였습니다. 외국 근무를 하려면 하스미와 헤어져야 하는데 나가사는 결혼 생각이 없는 사람이었고 하스미가 자기를 기다리던 누구와 결혼을 하던 상관없다고 했습니다. 나가사는 자신이 인생에 확신을 가지고 있었어요. 그는 노력하는 사람이었고 다른 사람들이 노력하지 않고 불평하는 걸 한심해했어요. 무조건 일만 하는 건 단순한 노동일 뿐 진정한 노력은 주체적인 목표를 가지고 이루어 나가는 거라고 했어요. 그는 실제로 취직이 결정된 후에 스페인어 공부를 시작했는데 그게 바로 노력이라는 거였습니다. 며칠 후 와타나베는 나가사와와 하스미와 같이 저녁을 먹었어요. 그날 그녀에게서 나가사와를 사랑하면서도 어쩌지 못하는 고독을 보았습니다. 그녀는 나가사와 선배가 독일로 가버린 2년 후에 다른 남자와 결혼했고 2년 후에는 면도칼로 손목을 그어버렸어요. 그녀의 죽음을 전해준 사람은 나가사와 선배였는데 독일에서 보내온 그의 편지에 하스미의 죽음으로 뭔가가 사라져버렸고 그건 나 같은 사람에게는 고통스러운 일이라고 써 있었습니다. 와타나베는 편지를 갈기갈기 찢어버리고 다시는 나가사와에게 연락하지 않았어요. 미도리는 장례식을 치르고 가게를 정리했고 언니와 작은 아파트로 이사를 했습니다. 와타나베는 감흥 없이 계속 학교를 다녔고 아르바이트를 했고 책을 읽었고 미도리를 만나 밥을 먹거나 거리를 걷고 영화를 보았습니다. 그리고 겨울방학에 들어가자 나오코가 있는 요양원에 다녀왔어요. 그곳에 눈 쌓인 겨울은 아름다웠고 나오코와 레이코 셋이서 이야기를 나누고 컨트리 스키를 즐겼고 밤이면 레오코의 기타 연주를 들었습니다. 나오코는 지난번보다 말수가 줄어들었고 와타나베에게는 적극적으로 다가왔지만 그녀의 몸에서는 모든 힘이 빠져나간 듯 했어요. 1970년이 되었습니다. 와타나베는 기숙사를 나와 방 하나에 주방과 화장실과 텐마루가 있는 작은 독채를 얻었습니다. 교통은 불편했고 내년쯤 손자가 도쿄로 오면 비워줘야 한다는 조건이어서 집세가 쌌습니다.
나가사 선배가 이사를 거들어 주었고 그가 쓰던 냉장고와 텔레비전, 큰 보온병을 주었습니다. 나가사 선배는 이틀 후에 기숙사를 나와 아파트로 들어가게 되어 있었으므로 이제 기숙사와는 모두 이별인 셈이었어요. 나가사와는 우리가 당분간 만날 기회가 없을 것 같지만 잘 지내고 언젠가 먼 훗날 묘한 곳에서 만나게 될 것 같은 기분이라고 했습니다. 나오코에게 편지를 보냈지만 답장이 없었고 한참 지난 후에 레이코에게서 편지가 왔습니다. 나오코의 상태가 나빠졌으며 지금은 일상적인 대화를 나누는데도 어려울 만큼 언어 선택이 되지 않고 환청이 심해졌다고 했어요. 와타나베는 며칠 동안 깊은 바다의 밑바닥을 걷고 있는 듯한 날들을 보냈습니다. 벚꽃이 화사한 봄날, 그는 멍하니 배가 고프면 아무거나 먹고 슬퍼지면 위스키를 마시고 목욕도 안 한 채 며칠을 보냈어요. 그런 중에 불현듯 나가사와 선배가 했던 말이 떠올랐습니다. 그 말은 자신을 동정하는 건 비열한 인간이나 하는 짓이라는 거였어요. 그는 나가사 선배님, 당신은 훌륭해요 라는 생각을 하면서 자리를 털고 일어났습니다. 빨래를 하고 청소를 하고 목욕을 하고 시장을 봐서 그럴듯한 식사를 만들어 먹었고 운동도 했습니다. 거울을 보니 남의 얼굴처럼 헬쓱해져 있었어요. 그는 미도리를 만났습니다. 그녀의 머리 모양이 바뀌어 있었는데 와타나베는 그걸 알아보지 못했어요. 그날 헤어진 후 미도리가 보낸 편지에는 머리 모양이 바뀐 걸 알아보지 못한 행동에 대한 섭섭함과 그날 가방 속에 와타나베 집에서 자려고 잠옷과 칫솔이 들어있었다고 했습니다. 그가 자기 집으로 가자는 말을 하지 않은 것에 대한 섭섭함도 써 있었어요. 그녀는 화를 내는 게 아니라 외로울 뿐이라고 했습니다. 그 후 얼마 동안 와타나베는 미도리를 피했고 4월 내내 혼자 보냈어요. 4월은 혼자 보내기엔 너무 외로운 계절이었습니다. 사람들은 코트를 벗어던진 채 이야기를 하거나 캐치볼을 하거나 사랑을 나누고 있었지만 그는 완전히 외톨이였어요. 나오코도 미도리도 나가사와 선배도 그에게서 멀어져 갔으며 지금은 안녕이라는 인사를 할 상대도 없었습니다. 기숙사 룸메이트였던 돌격대마저 그리워지고 있었습니다. 5월이 되었지만 5월은 4월보다 더 가혹했어요. 그 대목을 읽어드리겠습니다. 5월이 되자 나는 깊어가는 봄이 한가운데에서 마음이 떨리고 흔들리기 시작함을 느껴야 했다. 그런 떨림은 대개 해질녘에 찾아들었다. 목련 향기가 그윽하게 풍겨오는 옅은 어둠 속에서 마음은 까닭없이 부풀어 오르고 떨리고 흔들리고 아픔으로 차 있었다. 그럴 때면 나는 가만히 눈을 감고 이를 악물었다. 그리고 그런 느낌들이 지나가기를 기다렸다. 천천히 오랜 시간이 걸려 그런 느낌은 지나갔고 그 후에 둔탁한 아픔을 남겨놓았다. 나오코에게 편지를 썼지만 내용은 근사한 일, 기분 좋은 일, 아름다운 일밖에는 쓰지 않았어요. 그녀에게서 답장은 오지 않았고 한참 후에 레이코에게서 편지가 왔는데 나오코의 병이 깊어져서 시설에 들어가 치료를 하게 되었다는 소식이 들어있었습니다. 6월 중순경이 되었을 때 미도리와 다시 만났어요. 와타나베는 미도리에게 너를 만날 수 없게 되면서 내가 있었기에 지금까지 그럭저럭 버텨왔다는 걸 깨달았다고 말했습니다. 미도리도 지난 2달 동안 괴롭고 쓸쓸했다고 했어요. 그녀는 자신에게 무슨 짓을 해도 상관없지만 상처만은 입히지 말아달라고 했습니다. 지금까지 인생에서도 너무 많은 상처를 받아서 더 이상은 상처받고 싶지 않으며 행복해지고 싶다고 했어요. 와타나베는 자신이 미도리를 사랑하고 있었으며 그걸 훨씬 전부터 알고 있었지만 그 결론을 회피하고 있었던 것임을 느낍니다. 미도리는 피가 통하는 싱싱한 살아있는 여자였으며 따스한 몸을 갖고 있었어요. 그녀가 돌아와서 기쁘고 그녀와 둘이서라면 잘 살아나갈 수 있을 것 같았습니다. 그는 미도리를 사랑하는 걸 알면서 나오코에 대한 생각으로 혼란스러웠어요. 이걸 말할 상대가 없어서 레이코에게 편지를 보냈습니다. 그 편지 한 대목입니다. 내가 나오코에 대해 느끼는 건 무섭고 조용하고 부드럽고 맑은 애정이지만 미도리에 대해선 전혀 다른 종류의 감정을 느끼고 있습니다. 그것은 서서 걸어가고 호흡하고 고동치고 있는 겁니다. 그건 나를 뒤흔들고 혼란스럽게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2달 후 8월 말에 나오코가 자살로 생을 마쳤어요. 와타나베는 장례식이 끝나고 도쿄로 돌아 배낭을 챙기고 여행을 떠났습니다. 기차를 타거나 버스를 타고 때로는 지나가는 트럭을 얻어 타고 아무 데서나 잠을 자고 걷다 지치면 침낭 속에 몸을 묻고 위스키를 마시다가 잠이 들었어요. 돈이 떨어지면 막노동을 3일 정도 해서 당장 필요한 돈을 벌었고 목표도 없이 이 도시에서 저 도시로 이동했습니다. 한 번은 미도리 목소리가 견딜 수 없이 듣고 싶어서 전화를 했었어요. 나오코가 죽어 세상에 존재하지 않는다는 게 실감나지 않았습니다. 그녀의 관뚜껑에 못질하는 소리까지 들었는데 그녀가 무로 돌아갔다는 사실을 받아들이지 못했어요. 그녀와 보냈던 시간들을 생각하면 그녀는 자신을 기묘한 장소로 밀어내고 있었습니다. 그녀는 늘 죽음을 아는 채 살고 있었으며 괜찮아 와타나베, 그건 그저 죽음일 뿐이니 마음 쓰지 마 하는 말을 하고 있었어요. 기즈키가 죽었을 때 체념을 배웠고 나오코의 죽음으로는 어떤 것도 사랑하는 이를 잃은 슬픔을 치유할 수 없다는 걸 배웠습니다. 그 대목입니다. 어떠한 진리도 어떠한 성실함도 어떠한 강함도 어떠한 부드러움도 그 슬픔을 치유할 수는 없는 것이다. 우리는 그 슬픔을 실컷 슬퍼한 끝에 거기서 무엇인가를 배우는 길밖에 없으며 그렇게 배운 무엇도 다음에 닥쳐오는 예기치 않은 슬픔에는 아무런 도움이 되지 못하는 것이다. 한 달 동안의 여행을 끝내고 도쿄로 돌아왔지만 변화는 없었어요. 돌아와서도 와타나베는 방 안에 틀어박혀 며칠을 보냈습니다. 대부분은 기즈키를 생각했어요. 그 대목입니다. 이 불완전한 세계에서 나는 나오코에게 최선을 다했어. 나오코와 둘이서 어떻게든 새로운 삶을 구축하려고 노력했어. 그렇지만 나오코는 내 쪽을 택했어. 그녀 자신이 마음처럼 어두운 숲 깊은 곳에서 목을 맨 거야. 너는 옛날 나의 일부를 죽은 자의 세계로 끌고 들어갔어. 그리고 지금 나오코와 나의 일부를 죽은 자의 세계로 끌고 들어가 버린 거야. 때때로 나는 박물관의 관리인이 된 것 같은 느낌이 들어. 누구 하나 찾아오는 사람이 없는 횡댕그레한 박물관 말이야. 나는 나 자신을 위해 그 박물관을 관리하고 있는 거야. 그렇게 지내고 있는데 레이코가 도쿄에 와서 연락을 해왔어요. 그녀는 오랫동안 그녀의 젊음을 보낸 요양원을 나와 사회 속에 들어가기 전에 그를 찾아온 거였습니다. 와타나베의 집에서 며칠 머물며 그들은 나오코에 대한 이야기를 나누었고 서로를 보듬고 위로하는 시간을 보냈어요. 그는 이제 꽤 회복이 되어가고 있었습니다. 레이코를 떠나보내고 나서 와타나베는 미도리에게 전화를 걸었어요. 그녀에게 할 얘기가 너무 많았고 온 세계에서 그녀 말고 자신이 원하는 건 아무것도 없음을 느낍니다. 미도리는 와타나베에게 지금 어디 있는가를 물었어요. 그는 자신이 어디 있는지 알 수가 없었습니다. 그 대목입니다. 나는 지금 어디에 있는가? 그러나 그곳이 어딘지 나로서는 알 수가 없다. 짐작조차 할 수 없다. 대체 여기가 어디란 말인가? 내 눈에 비치는 건 어디랄 것도 없이 걸음을 재촉하는 무수한 사람들의 모습뿐이다. 나는 아무것도 아닌 장소의 한가운데에서 계속 미도리를 부르고 있었다. 세월이 흘렀어요. 37살이 된 와타나베는 독일로 출장을 가는 중입니다. 비행기가 함부르크 공항에 착륙했고 기내 스피커에서 나오코가 좋아했던 비틀즈의 노래 노르웨이의 숲이 나왔어요. 그 노래를 듣자 그는 늘 그랬던 것처럼 혼란에 빠졌습니다. 그 대목입니다. 나는 고개를 들어 북해의 하늘에 떠있는 어두운 구름을 바라보면서 내가 이제까지 살아오는 여러 길목에서 잃어버린 많은 것들을 생각했다. 잃어버린 시간, 죽었거나 또는 사라져간 사람들, 이젠 돌이킬 수 없는 지난 추억들, 그리고 그 모든 상실의 아픔들을. 와타나베는 이제 시간이 많이 흐르고 너무 많은 것들을 잊어버렸고 기억의 중요한 부분을 상실해버린 거 아닌가 생각했어요. 나오코에 관한 기억이 희미해져 갈수록 그녀를 더 이해할 수 있게 되었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 중에 확실한 건 그녀가 자신을 잊지 말고 기억해달라고 했던 부탁이었어요. 그건 그녀가 자신을 사랑조차 하지 않았던 것이었으므로 그 생각을 할 때마다 서글픔을 느낍니다. 소설은 여기까지입니다.
사람을 잃는다는 건요, 시간이 흘러도 그 사람을 생각하는 것만으로도 깊은 슬픔입니다. 그걸 견뎌내는 건 살아있는 사람들의 몫으로 남겨지기 때문에 죽은 사람이 더 불쌍하다, 산 사람이 더 불쌍하다, 그런 논쟁에는 답이 없습니다. 그냥 기억할 뿐 답에 근접한 게 있다면 아마 시간 아닐까 해요. 저는 등장인물 중에서 미도리가 인상적이었어요. 그녀는 힘든 상실을 겪었고 성장 과정에서 심각한 애정 결핍을 겪었지만 그걸 심각하게 받아들이지 않았어요. 외형적으로 본다면 그녀가 가장 심각한 상실의 시대를 살았지만 그녀는 자신만의 작업과 공간에 열정적이었어요. 요리를 하면서 빈 공간을 충족시켰습니다. 좌절보다는 성취의 가치를 두었고요. 복잡한 감정이 싫어서 아버지를 미워하지 않고 차라리 이해하는 편을 택했어요. 그건 그녀의 푸릇푸릇한 젊음이 가능하게 한 거고요. 그 선택은 가장 정상적이라고 생각됩니다. 적어도 나오코나 기스케같이는 안 살았으니까요. 와타나베에게 미도리는 어쩌면 구원일 수도 있습니다. 젊은 날의 상실감. 나이가 들면 대부분의 자잘한 감정들은 현실 속에 묻히지만 와타나베는 노르웨이 숲을 들으면서 시간이 흘렀어도 서글픔을 느껴요. 그에게 필요한 건 더 많은 시간이거나 더 깊이 사랑할 대상일 겁니다. 젊은 날의 기억들, 그건 어느 하나라도 잊고 싶지 않습니다. 시간이 지나면 그 시절의 것은 뭔지라도 소중하거든요. 그때는 젊었기 때문에 격렬한 감정을 온몸으로 통과하느라 더 깊은 상실의 시대를 살아야 했던 거고요. 우리들에겐 분명 그런 시절이 있었습니다. 상실의 시대를 관통했던 그 시간, 그때는 아팠겠지만 지금은 그 젊음조차 그립습니다. 아무리 아프고 싶어도 그때처럼 아프지 않은 건 아마도 굳은 살이 두텁게 박혀서 미세한 아픔 따위는 그냥 지나가기 때문일 겁니다. 지금은요, 그 무뎌짐이 좀 쓸쓸합니다. 오늘은 여기까지입니다. 듣느라고 수고하셨어요. 좋은 책 가지고 다시 만나요.